오늘은 지난 시간 청일 전쟁에 이어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이래 이 일본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은 구미 여러 열강의 어떤 아시아 진출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위협으로 이러한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열강 가운데서도 이 지리적으로 일본하고 가까웠던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굉장히 우려를 했었죠. 그래서 1870년과 187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병부성에서 군비 확장 관련 의견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병부성에 이제 제출이 됩니다.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제 작성한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대표적인 강경론자이죠. 조선 정벌론을 강하게 주장했고요. 만주와 조선을 정벌해야 하고 일본의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즉 주권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먼저 정벌해서 일본 본토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선은 소위 말하는 이익선의 개념이고요. 본토는 이제 주권선의 개념이었죠. 이런 것을 주장했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야마가타고요. 이 야마가타는 메이지 유신에서 총리 대신을 또 여러 차례 지냅니다.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 야마가타가 서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총리 대신을 역임하기도 하죠. 이 야마가타라는 인물이 이 병부성에 제출했던 이 군비 확장 관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가 철도 부설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래 일본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철도가 완성이 되면 러시아 병력의 대규모의 병력이 극동 지역에 이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안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러시아 위협론은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또는 일본의 어떤 정계에서는 어,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천국의 종주권을 이제 완전히 종식을 시키고요. 조선을 하나의 이익선의 개념으로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일본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의 어떤 만주와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죠. 즉 러시아를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청나라를 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봤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는 러시아를 잠재적인 새로운 위협의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러시아의 외상이 이 로바노프 로스톱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하고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조선의 재정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선 내에 부설되어 있는 이 전신선 이것에 대해서도 일본과 러시아가 각각 권리를 인정을 하면서 서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선에는 출병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이런 협정을 일본과 러시아 외상 간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시 로젠 협정이 또 체결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다 1896년과 98년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 니시와 로젠 협정이라는 것은, 니시라는 것은 당시에 일본 외상의 이름입니다. 니시 이 독구지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가 로만 로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또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의 독립을 인정을 상호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마가타나 니시 로젠 협정은요, 이 일본이 이 러시아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러시아의 어떤 조선 진출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이런 성격의 협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러시아는 점점 이 만주와 한반도 쪽으로 이 팽창을 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였죠. 그런데 칭다오에서요, 이 산둥성에서 이 독일 선교사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이 칭다오에 독일 병력을 파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898년 3월에 이 청국과 독일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좌우저우만 지역을 25년간 독일이 이제 조차를 한다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독일하고 청국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러시아도 이 청국과 남만주 일대의 그 리순과 다렌을 25년간 조차를 하고 또 동청철도의 남부지선이었던 이 남반주 철도의 부설권도 부여를 받는 이런 합의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러시아 이 러시아는 이 한반도 남쪽의 토지를 이제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89년 5월에는 이 마산 지역의 해안에 대한 측량도 이제 시도를 하는 등 러시아의 팽창 움직임은 사그라들지가 않았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야마가타의 대응은 이때 이제 야마가타는 1898년에 11월에 이제 제2차 내각을 구성해서 야마가타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타 총리와 그 다음에 당시에 육군상이 이 가스라 타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전국을 주도했던 두 인물이 이제 이 러시아의 남하 동양에 굉장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과 해군의 정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세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 야마가타는 이 청일 전쟁 시기부터 쭉 주장해 왔던 한반도 철도 이 건설론을 바탕으로 해서 경인철도 부설권의 매수와 경부철도 부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가타는 이 1899년 10월에 기초한 이 대한정책 의견서에서요. 이 러시아의 리순과 다렌조차 그리고 또 한반도 남동 연안에서의 그 토지 차용 이런 러시아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 일본은 육해군의 병력과 재정을 강화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어떤 내용의 대한정책 의결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환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마산이나 거제도, 즉 조선의 남쪽 지역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즉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어, 의전회의를 이제 열게 되죠. 그래서 의전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본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우려를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만주 방면 진출은 계속되고 있었죠. 마침 1899년에 의화단의 난이 발생합니다. 의화단 운동은 이 청나라 말기에 이제 1899년 11월부터 1901년 9월까지 이山东 지방과 화북 지역에서 의화단이 일으키는 어떤 외세 배척 운동을 말합니다. 의화단의 이제 난 또는 뭐 의화단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경자년에 일어난 교난이라는 그런 의미로 경자교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화단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이때 이제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이런 구미 열관들이 이제 각국의 봉사관들을 자국의 봉사관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병력을 이제 파병을 하게 돼서 천국에 공동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데라우치를 사령관으로 하는 병력을 천국에 파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00년 8월에 이제 이 의화단의 난을 수습하는데 일본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약 18만 명 정도의 병력을 만주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을 18만의 군사를 만주에 러시아가 주둔을 시킴으로써 러시아가 점점 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려는 그런 조짐이 강해지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러시아 경계론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당시에 그 귀족 출신의 정치가인 이 고노에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 도미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국민동맹회를 결성을 해서 대한제국을 세력 범위로 확보해야 한다. 자, 이 당시에 조선은 이제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을 하죠. 그래서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조선이 아니고요. 대한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을 세력 범위로 세력권 내에 넣어야 하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만주에서 러시아군이 이 18만이 이제 병력이 배치된 이 러시아가 만주에서 어떤 영향력을 배제를 시켜야 한다고 또 상황이 따랐어요. 러시아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이런 강경론을 이제 정치가나 또는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들이 국민동맹회를 결성해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육군은 최초로 이제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해서 작전 계획의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전 계획 초안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 이계 사단을 동원해서 리순을 공략하는 것이죠. 이 리순은 이제 이 랴오둥 반도, 즉 요동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죠. 이 리순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10개 사단을 동원해서 만주 방면에서 이 하얼빈 방면으로 작전을 이제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또는 연해주 또는 이 양쪽 방면에서 병력을 상륙시켜서 니콜리스크 뭐 또는 우수리스크라고도 하죠. 이 니콜리스크 쪽으로 진격을 해야 된다. 이런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제 이 작전 초안들은 실제로는
뭐 정식으로 채택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큼 굉장히 강경한 여론이 이제 돌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계획을 뭐 채택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이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 만주와 한반도의 일대의 영향력의 확대 방안을 각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1901년 1월에 주일 러시아 공사했던 이 알렉산드르는 일본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열강들과 공조를 해서 대한제국을 중립국가 하자 이런 방안을 이제 타진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외무성은 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러시아를 더욱더 경계하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본의 어떤 위정자들 사이에서는 대략 두 가지 대응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만한 교환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군사적으로 해결하자는 무력을 사용해서 해결하자는 야마가타의 동양 동맹론으로 우리가 크게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만한 교환론, 다시 말하면 이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권리를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 양국 간의 러시아와 일본 간의 대립 가능성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만한 교환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토 히로부미의 만한 교환론에 따라서 이토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때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러시아 재무상 세르게이하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야마가타는요, 러시아에 필적하는 이런 구미 열강들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러시아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일본이 이제 뭐 군사력이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미 열강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마가타는 이 동양 동맹론이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동양 동맹론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러시아가 철도를 부술하고 또 리순과 이 다롄 등을 이제 조차를 해서 이 만주에 대한 어떤 영구 점령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동북 삼성 일대를 약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죠. 다시 말하면 지린성이나 만주 일대에 해룡장성이나 이런 어떤 동삼성 일대를 약탈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가 조만간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을 피하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또는 독일과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야마가타의 동맹론입니다. 이런 야마가타의 동맹론에 이제 호응을 했어요. 이 가토 외상이 영국의 이 솔즈베리 내각의 헨리 외상에게 양국 간의 이제 동맹 체결을 이제 타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영국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이제 이 동맹 체결은 이 가스라 타로 내각의 고무라 주타로 외상에 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죠.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요, 당시에 영국은 남아프리카에서 이 보아 전쟁이 이제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시아에 이렇게 신경을 쓸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1890년대 후반에 독일이 급속하게 해군력을 증가를 합니다. 자, 이게 이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비스마르크가 이제 이 재상으로 있을 때는 사실은 프랑스를 고립하고 이 독일은 이 대외 평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안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빌헤름 2세의 젊은 황제로 이제 이 황제가 바뀌면서 이 황제는 비스마르크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스마르크를 해임하면서 독일의 팽창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게 되면서 특히 독일의 해군력을 이제 증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독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독일의 이 급속한 해군력 증강에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 쪽은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독일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에 이제 대응을 해서 이, 이 경쟁을 독일과 하는 과정에서 이 인도 함대, 태평양 함대는 아예 없애버리고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홍콩에 기지를 두고 있었던 이 중국 함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영국의 철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동아시아의 이 지역의 어떤 힘의 공백을 메꾸는 의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본과 영국 간의 전략적 이해가 이제 서로 수렴이 되면서 영일 동맹이 이제 결국 체결이 되죠. 조인이 됩니다. 자, 일본 최초의 동맹 체결 사례가 바로 이 영일 동맹입니다. 이 영일 동맹 조약은 영국이 청국에 대해 일본이 만주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특수 권익을 갖는다는 점을 상호 인정을 하고 이 양국 조약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교전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중립을 지키고 만약에 제3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참전해서 동맹국을 원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일 동맹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일본이나 영국 둘 중에 국가가 어떤 다른 나라와 교전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 무조건적인 지원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약이었죠. 그러나 지원 의무가 비록 좀 제한되었다고 해도 이 영일 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본의 어떤 외교와 군사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최강대국인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게 된 일본은 이 국제적 지위와 신뢰도가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일 동맹으로 극동 지역에서 제3국보다 이 우월한 해군력의 유지가 합의가 되면서 일본에서 해군력 증강이 보다 이제 촉진이 되었죠. 그러한 어떤 일환으로서 이 1902년에만 세 차례에 걸쳐서 영국과 일본의
육군과 해군 간의 협의가 이 요코스카와 런던 등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고요. 주로 이제 이 지혜권 확보 문제,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서시마 해역에서의 지혜권 확보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영국과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어떤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주로 영일동맹 체결 후에 양국이 논의했던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었죠. 그리고 영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일본의 육군의 중견 장교들도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앞에서 초안을 우리가 2개 사단, 10개 사단 해서 초안으로 이미 작전 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죠. 그때 물론 채택은 안 되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영일 동맹을 계기로 해서 이 작전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사 경험이 있는 이런 육군 참모본부의 이 다나카라는 소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작전 계획을 초안을 잡아서 재검토를 해서 초안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일본이 황해와 동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육군이 5개 사단을 남포 방향에 투입을 해서 만주에서 주력 작전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결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개 사단은 나진에 상륙을 시켜서 우수리 방면에서 이 주공을 지원한다. 즉 조공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해권 장악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 서시마 해협만을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군이 이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해서 북상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이 주로 이제 이 다나카가 입안했던 초안의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군도 이 1903년 3월과 4월 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상정한 이런 연습, 즉 해상에서의 훈련을 연습을 실시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1903년 초의 시점까지 이 육군과 해군의 이 고위층들은 러시아와 본격적인 어떤 뭐 전쟁이나 또는 공세적인 작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개전론이 불거진 것은 1903년 중반 이후에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이 러시아는 청국과 그러니까 1902년 4월에 러시아는 청국과 만주 환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둔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합의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만주 환부 조약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러시아는 조약에서 합의한 어떤 병력 철수 문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03년 5월에 러시아는 압록강 하구 일대, 용안포 일대를 점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대한제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 지역에서 포대와 전신국, 철도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러시아의 동향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또는 뭐 일본 여론은 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격렬한 움직임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도쿄 제국대학의 이 도미즈, 히론도, 뭐 오노즈카, 기헤이지 이와 같은 이런 7명의 이제 교수들이 가스라 총리에게 이 대한제국과 만주를 절대로 러시아에게 넘길 수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어, 병력 철수를 거절하면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노의 뭐 도야마 같은 이런 어떤 대로 동지애를 결성해서 이 만주에서 러시아 군대를 철수를 시키고 만약에 이런 교섭이 결렬이 될 때는 개전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을 제기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요, 육군성과 해군성, 외무성의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이 러시아와의 조기 개전론이 이제 힘을 받게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 오야마가 이제 내부 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구치와 또 마스카와 같은 이런 총무부장, 작전부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러시아와의 개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구치 같은 이 총무부장은 러시아가 만주 철병을 거부하게 되면 이것은 일본의 국가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영국과 미국 두 나라와 협동을 해서 러시아의 철병을 요구해야 되고 만약에 이 영국과 미국이 이러한 공동 보조에 응해오지 않으면 일본 혼자라도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러시아의 만주 철수를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강경하죠. 그리고 이 이구치는 당분간 이 러시아가 시베리아나 해이룽장, 관동주와 같은 이런 극동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육군 전력이 지금 16만 명인데 그 다음에 이 모스크바 군강구에 소속되어 있는 7만 명의 정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또 육군의 전력을 한반도나 만주로 이렇게 상륙을 시킨다면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육군 중견청의 전략적인 판단은 그 당시에 아주까지 신중하게 했던 태도를 보였던 이런 참모총장 오야마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 6월에 메이지 천황이 임석한 가운데서 총리 가스라, 그 다음에 외상 고무라, 육군상 데라우치, 해군상 야마모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가해서 의전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전 회의이죠.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절대적인 위를 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러시아의 부분적 우위를 용인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극동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당시 러시아 정부의 실력자였던 베조브라조프는 대일 전쟁 강경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뭐 구로 파트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일본과의 전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극동 8월 달에는 극동 총독부를 신설해서 이 알렉셰프 제독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셰프가 이 지역에 극동 지역에서 군사, 외교, 행정 여기에 관련된 폭넓은 권한을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7월 말에 이제 일본의 고무라 외상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람스도르프 외상에게
극동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에 이제 호응을 해서 양국 간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쟁점은 한반도와 관련된 이익과 관할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은 이때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대한제국 이 8월 3일 교섭에서 일본은 러시아가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우세한 이익을 승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일본이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철도 경영에 관한 특수 이익을 승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상호 주고받는 안을 일본에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러시아는 9월 말과 10월 초에 역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반도의 북위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설정을 하고 그 이남 지역에서는 일본의 위상을 승인을 하지만 인정을 해주지만 만주는 일본의 영역 외곽으로 할 것을 역제안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러시아의 역제안에 대해서 일본은 다시 대한제국의 국경과 만주 사이에 50km의 회랑을 중립지대로 설정을 해서 이 지역의 양측의 병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러시아는 일본의 제안을 이제 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는 일본과의 교섭 중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만한 교환론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오히려 더 확장하려는 태도를 취했죠. 절대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일본은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상이 결렬이 이제 가시화되니까 일본 정부는 언제든지 출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슬라이드에 1904년 12월 21일인데요. 4년이 아니고 1903년입니다. 아직 전쟁이 발발하진 않았죠. 저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1903년 이제 일본의 육해군에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하다고 준비하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요. 사실 이러한 지시가 내려가기 전에 육군과 해군은 러시아 전쟁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사실 진행하고 있었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뭐 작전 계획을 재검토한다든지 또는 육군 본부에서는 이 대전을 하게 되면 필요했던 여러 가지 지리나 도로와 같은 이런 군사 정보 파악을 위한 어떤 지리 도로 조사를 수행하게 했죠. 그래서 참모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상륙 예정 지점, 즉 러시아와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 육군의 상륙 예정 지점과 또 투입 부대에 대한 잠정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기존의 상비 함대를 폐지하고요. 함정의 종류와 또는 함정의 구형이냐 신형이냐를 구분해서 1, 2, 3, 3개의 함대로 재편을 하면서 1함대와 2함대를 통합해서 연합 함대를 조직해서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양국의 전력을 좀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육해군 전체 전력 규모는 뭐 러시아가 압도했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극동 지역에만 배치된 러시아와 일본의 육해군 전력은 거의 대등한 수준, 즉 일본이 결코 러시아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찬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은 바로 개전 직전인 1904년 2월 일본 참모본부가 작성한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개전 직전의 작전 계획이죠. 자, 이 주 내용을 보면요. 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격파를 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제1군, 즉 육군이죠. 육군의 제1군을 압록강 방면으로 진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2군은 랴오둥 반도에 상륙을 시켜서 이 주력 작전을 만주에서 이제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주력을 만주 북방에서 격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작전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다나카, 기치와 같은 이런 소작급 장교들은 이 싸움의 핵심은 적의 기선을 제압해서 우세한 위치를 점령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 병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전에 랴오둥 반도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죠. 자, 이런 중견 군인들의 적극적인 공세 전략에 대해서 이 당시 일본 총리나 외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일본의 선제기습 공격 전략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극동 총독이었던 알렉 셰프 제독은 일본이 제해권을 장악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알렉 셰프는 일본 육군이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 해도 원산과 진남포 이남 지역에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일대에 국한해서 육군이 상륙하게 되면 러시아 주력군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고 또 일본군을 한반도 영내에서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또 러시아의 또 다른 뭐 육군 이 알렉셰프 말고 육군 상이었던 이 쿠로파트키는 좀 더 냉정한 또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육군상은 러시아 육군상은 일본 육군이 남만주 일대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러시아군은 관동주와 위순 지역을 천국에 산부를 하고 북만주로 주력을 철수시켜서 모스크바 방면에서 동원되는 병력의 이동을 기다렸다가 일본에게 반경을 해야 한다라는 군사 전략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러시아 측은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의 소국으로 간주되었던 이 일본이 이 당시에 강자였던 자신들을 향해서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일본에게 결국은 패하게 되고 맙니다. 자, 오늘 강의는 러일 전쟁 강의 전반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었고 또 전쟁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